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6일이었죠. 바로 지난주 목요일에 전국 30여 개의 총학생회 학생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내홍을 겪고 있는 대학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네, 예컨대 국민대의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이 단식 농성까지 벌였고요. 예. 숙명여대의 경우에는 총장을 뽑는데 자신들도, 즉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 문제는 앞으로 또 내년에 연세대도 총장을 뽑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교수 중심으로 선거를 해서 뽑는 그런 총장 선거제도가 이루어졌다면 간선제죠. 간선제죠. 예. 학생들이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근데 총장을 뽑는다는 것은 크게 이슈가 누가 뽑고 누구를 뽑고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이슈인데 예. 지금까지 누가에 해당되는 것은 전국 대학의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에 한 70%는 사립학교법상 법인이 총장을 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70%는 법인이 임용을 했고요. 한 30%가 직선제 또는 간선제를 했고 특히 이 과정에서 교수 중심으로 총장을 뽑아왔습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직원이나 학생들은 전반적인 사회가 민주화도 되고 그동안 학생도 경시하는 대학 경영에 대한 불만도 누적이 되고 또 일부 부패한 사학이 전횡을 총장을 내세우면서 했기 때문에 그랬죠. 우리가 들어가서 감시도 하고 조금 더 개방적인 학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장 선출에 참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대학에서 총장을 뽑는 것도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뽑듯이 뽑게 되면 또 구성원끼리 갈등도 일어나고 파벌도 형성되고 또 뽑힌 총장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혁신적으로 대학을 경영할 수 없고 오히려 구성원의 눈치만을 보게 된다면 네. 이게 진짜 총장을 만드는 것이냐. 그래서 굉장히 갈등의 요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어느 것이 전적으로 옳고 그르다고 볼 수는 없고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캠퍼스 문화 또는 제도 또 여건 등을 살펴보고 좀 성숙하게 자기 대학에 맞는 총장 선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직선제 주장의 가장 큰 논리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직선제라는 것은 사실은 분위기상인데요. 그동안 학생들을 대학들이 잘 바라보지 않고 교수와 또는 재단 중심으로 대학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도 없고 양질의 교육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나서서 뽑아서 우리를 바라보는 총장을 뽑겠다. 또는 전반적인 민주화, 사회 민주화와 마찬가지로 학내 민주화도 같이 가야 되겠다. 네. 이런 논리가 있는 것이죠. 실시 이후에 그 여파나 부작용에 대한 확실한 대책 없이는 무작정 시행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제도는 뭐 절대적으로 좋은 거, 절대적으로 나쁜 건 없는데요. 네. 항상 그 부작용을 보고 때로는 차선이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올 8월부터 일명 강사법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밝혔는데 대학 강사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더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대학의 대량 해고 사태를 좀 우려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도는 진일보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동안 강사들은 학기별로 임용이 되고 필요에 따라 임용됐다가 해고도 되고 처우도 낮았는데 고등교육법을 바꾸면서 고등교육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총장 외에 대학의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둔다 했는데 거기 강사를 넣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죠. 그거 말고도 방학 중에 임금도 지급하고 퇴직금도 지급하고 또 4대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만성적인 낮은 처우 또는 고용 불안정에서 해소가 되고 교육의 질은 좋아질 수 있다. 제도는 좋은데 네. 문제는 돈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강사들을 다 뽑고 퇴직금을 주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면 돈이 필요한데 그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사를 그렇게 하게 했기 때문에 근데 대학들은 말이죠. 한 10년 동안 우리나라 대학들은 학생 등록금을 가지고 대학을 운영하는 그런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10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되고 학생 수는 줄고 하니 재정난에 허덕이는데 또 추가적인 재정 수요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교협에 따르면 한 3천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정부가 마련한 것은 약 10%는 한 300억 정도란 말이죠. 288억 원 정도.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 사람의 강사가 쓰던 것을
두 분을 이제 이른바 해고를 하고 한 사람을 두게 되니까 제도는 강사의 고용을 안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대학 현장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겠다. 예. 그게 이제 강사 노조나 강사 선생님들의 불만인 거죠. 그런 이유로 2011년 때도 이게 한번 연기가 됐던 거잖아요. 이게 총 4번 연기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도는 좋으나 모든 제도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이나 또는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되는데 또 교육부는 열심히 하고자 했으나 또 예산 당국이 도와주지 않고 이게 모든 게 맞물려 있는데 등록금의 동결 현상, 전체 국가 재정의 운용 이게 다 맞물려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정부는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하겠다고 했는데 재정이 뒷받침 안 되니까 역으로 대량 해고되는 사태? 예. 그래서 벌써 한 10,000명 정도가 해고됐다고 그러고 앞으로도 그런 게 예상이 되니까 강사들이 이제 대규모 항의도 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부가 내놓은 임시 방편책이 있기는 있죠. 그 300억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방금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000억이 필요한데 10% 정도고요. 그러니까 정부는 강사를 얼마나 고용하고 쓰는지에 대한 지표도 개발해서 다음 정부 재정 이전 사업에 반영도 하겠다고 했으나 네.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재정 당국도 협조를 해야 되고요. 등록금 문제도 이제는 동결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두가 모여서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사법의 이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좀 많은 구성원들이 이 협의체를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당국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